오늘은 짧은 편지글로 컨텐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비원입니다. 제가 이동에 근무한 지도 몇 년이 다 되어 가는군요. 이제는 미운정, 고운정을 뒤로하고 이곳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삶이 무심하고 왠지 허전하기까지 하네요. 후임으로 누가 이곳에 근무하든 서로 이해와 사랑으로 한 가족같이 생각해 주시고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되도록 협조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 A씨가 같은 동 주민들에게 쓴 이별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미 입주자 대표자 회의를 통해 해고 통보를 받은 그는 반상회를 통해 이 편지를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고 통보는 비단 A씨에게만이 아닌 아파트 전체 경비원들에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보통 몇몇의 경비원을 바꾸는 일은 있어도 경비원 전원을 한 번에 해고하는 일은 흔치 않은 상황이죠. 이곳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왜 경비원이 편지를 통해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사과를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것인지,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7일 조용하던 평일의 아침을 깨는 짧은 폭발음이 아파트를 울렸습니다. 이때까지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이내 불이야라고 외치는 소리가 온 단지에 울려 퍼지면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동의 진원지는 주차장에 있는 승용차, 이 차량 내에 폭발이 발생하면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던 것인데요. 당시에 출근길에 이 장면을 목격했던 주민이 불을 끄기 위해서 차량에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길의 모양이 조금 이상했다고 해요. 불길이 움직이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운전석에서 치솟은 불길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또 다른 주민이 있었어요. 그는 차 안에서 불길이 났고 누군가가 몸에 불이 붙어서 나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움직이는 불꽃의 정체가 몸 전체에 불이 옮겨 붙은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놀란 주민들이 다급한 마음에 해당 아파트의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비원을 불러도 그 어디에서도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 누군가가 소화기를 가져왔을 때는 이 불이 붙은 사람의 몸 상당 부분이 이미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도착한 소방관들이 응급조치를 실시했지만 이미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벌어진 상황에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불이 붙은 채로 이 차에서 뛰쳐나왔던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그 사람이 바로 주민들이 애타게 찾던 경비원 E씨였던 것이죠. 그는 온몸이 타버린 채 고통스러운 신음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불이 났었던 차량은 그랜저였는데요. 이것은 경비원 E씨에게 주차를 맡겼던 아파트 주민의 차량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주차를 위해서 차량을 운전하던 경비원이 갑작스러운 차량 화재에 휩싸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운전석에 있는 신호통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이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방관의 말에 따르면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던 경비원의 행동도 좀 이상했다고 해요. 치료를 위해서 몸을 만지는 소방대원의 손을 울면서 뿌리쳤고요. 치료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여타 일반적인 화재 사건에서 보았던 상황과는 많이 달랐다던 이 사건 현장과 피해자의 반응. 그날 아침 경비원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아파트 청소 일을 하고 있었던 한 아주머니는 그날 아파트 창고에 들어오는 경비원 E씨와 마주치게 됩니다. 창고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가는 그를 향해서 이 아주머니가 뭐 맛있는 거 잡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질문에 E씨는 네 라는 짧은 대답만을 남긴 채 나갔다고 해요. 그렇게 경비실로 가는 줄 알았던 E씨가 다른 방향으로 가더니 조금 있다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에 불길이 솟은 것이죠. 이 사건은 경비원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전환점을 맞습니다. 방화가 아니라 스스로 분신을 한 것이죠. 목격자들과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평소처럼 근무를 시작했던 이 씨가 오전 9시경에 경비실에서 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서를 쓰고 창고에 있었던 신호를 들고 나가 주민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분신을 한 것입니다.
이 씨는 다리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체 부위에 3도 이상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신체의 60%의 화상만으로도 치사율이 절반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분신을 하는 과정에서 흡입 화상까지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죠. 고통의 신음을 하면서도 힘들게 내뱉은 그의 말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씨의 부인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씨가 그 아파트에 악마가 살고 있다. 마귀 할멈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서 남편이 욕을 하면서 부들부들 떨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와중에도 격한 증오심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씨가 말하던 그 마귀 할멈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번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동료 경비원들이 그 마귀 할멈을 지목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70대 여성이었어요. 5층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성이 복도에 나와서 경비원 이 씨에게 빵이나 떡을 집어 던지면서 이거나 집어 먹어라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리고 경비원들에게 잔소리와 폭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아파트의 경비원 중 한 명도 그 주민 때문에 심한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었습니다. 당연 이 씨가 느꼈을 분노와 모욕감도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이 사건에 관해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취재진의 방문에 이 70대 여성은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상대로죠. 자신도 이번 일로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도 인정이 있고 없는 사람 배려하면서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았다 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죠. 또한 사건 당일에 자신은 경비실에 간 적도 없고 빵을 던진 적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자신이 다른 경비원, 그러니까 이 씨가 아닌 다른 경비원하고 친해서 그 다른 경비원한테 딱 한 번 그냥 땡땡씨 받으세요 하면서 장난치듯이 음식을 던진 적은 있었지만 이 씨에게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떡을 던져준 건 친한 경비원과 공을 주고받듯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였다라는 것을 누차 강조했죠. 이 할머니의 주장에 동조하는 주민들도 꽤나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경비원들에게 했던 잔소리는 동네에 오래 산 어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들이었고 빵을 던지거나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곳에 살지 않는다는 거죠. 잔소리 좀 한 것 가지고 분신까지 했겠느냐면서 오히려 이 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입장까지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씨가 분신을 했던 그 시점에 일했던 아파트 동주민들의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 일하던 다른 동 주민들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씨가 평소에 경비실 앞에다가 본인이 키운 상추에다가 학생들의 거기 살고 있는 학생들 이름을 붙여서 가지고 가라면서 놓아두기도 했었고요. 음료수도 나눠 마시면서 이야기도 자주 할 정도로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주민들의 인터뷰의 온도차는 왜일까요? 사실 이 씨는요, 일하는 동을 바꾼 이후에 부쩍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일하는 도중에 특히 이 70대 여성이 나타나면 무척 긴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잔소리가 이 씨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는지 아내에게도 그 일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털어놨었다고 해요. 이 할머니는 특히 이 씨가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화장실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잠시 화장실만 다녀와도 굉장히 심한 잔소리를 자주 많이 했던 거죠. 실제로 꾸지람을 듣는 것을 목격한 주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관리실까지 연락을 해서 다 뒤집어 놓은 모양이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청소를 했는데 안 해놨다 이러면서 핀잔을 주고 거실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들을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나무란 적도 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위에서 할머니가 말했었던 내가 친해서 한번 먹을 걸 좀 던져준 적이 있었다라고 했었던 그 경비원분 계시잖아요. 그 경비원은 할머니가 던진 음식들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분명히 음식을 내가 던진 건 한 번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빵이나 떡, 사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던졌고요. 근데 그마저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거, 본인이 안 먹는 거 그런 것들을 막 던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먹지도 않고 버렸겠죠, 경비원분들이. 이렇게 여러 주장과 증언들이 뒤섞인 가운데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이 씨가 14일 만에 아주 잠시 의식을 찾게 됩니다.
가족이 촬영한 영상에서 이 씨는 그날의 진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아침부터 야 누구누구 너 청소 안 하고 뭐해? 라면서 거친 말을 내뱉었고요. 듣다가 화를 참지 못한 이 씨가 신호를 들고 올라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죠. 계속해서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꺼낸 이 씨의 이야기는 듣는 가족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자신을 불러서 그쪽을 쳐다보자 뭔가를 던졌다고 해요. 근데 그걸 주워봤더니 먹다 남은 과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까딱하면 병신같이 일들 한다 라는 폭언도 뱉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할머니는 이 씨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들먹였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한 시기는요, 이 씨가 일하는 동을 바꾸고 나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분신 자살은 우울증 환자와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것이 우울증 환자인데 힘들어서 죽는 사람이 왜 구태여 자신의 몸에 불을 내겠냐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분신이라는 것은 보통 자신의 억울함을 사회에 알리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까지 덧붙였죠. 다시 생각을 해봐도 이 분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비원 이 씨는 한 달여간의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씨가 사망하고 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를 상대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표회 측은 주민 한 사람, 한 개인의 문제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대표회가 사과할 이유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아파트 주민들이 조문도 했고 성금도 전달을 했으니 우리는 할 만큼 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인 거죠. 경비원의 죽음에도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죠. 돌연 입주자 대표회에서 현재 관리업체와 재계약을 맺지 않고 업체를 바꾸겠다라고 통보를 해서 경비원들이 전원 해고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제가 사건 서두에 읽어드렸던 경비원의 이별 편지가 이런 상황에서 나온 편지였습니다. 결국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은 해당 경비원들이 집단 파업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끝내 입주자 대표위원회 측이 업체를 바꾸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서 대립은 극으로 치달았죠. 연말이 돼서야 양측이 합의를 하면서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대량 해고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에게 큰 상처가 남게 됐죠. 자, 그렇다면 이 70대의 가해자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건 초기만 해도 그녀는 경비원 이 씨의 빈소를 찾아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알려졌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후속 취재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은 거예요. 경찰 수사도 무혐의로 내사 종결되어 버렸고요. 관리사무실과 할머니 모두 잘못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분노한 유가족은 민사소송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할머니가 소장을 거부하는 해프닝이 벌어져요. 이유는 이 소장에 적혀 있었던 이름이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주변인들 모두가 알고 있었던 할머니의 이름이 진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평소에 가명으로 생활을 하면서 경찰 조서에까지 가명을 적은 거예요. 취재 결과 이 할머니를 둘러싼 것들은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2017년 3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유가족이 할머니와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숨진 이 씨와 유가족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에 따르면 할머니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배상을 할 수 없다고 버틴다고 해요. 입주민들의 모욕과 학대에 못 이겨 분신했던 이 씨는 남은 사람들에게 숙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남아있었죠. 한 달 동안 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무려 2억 원 규모의 치료비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 가족의 형편상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산재를 인정받아 막중한 병원비는 겨우 해결할 수가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 격인 아파트 측의 정식 보상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씨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2월 같은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했습니다.
이 씨의 죽음은 이들에겐 그저 지나가는 소란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는 날짜는 2020년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나흘 전인 5월 10일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었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59세의 경비원 최 씨가 입주민이자 가해자인 남성 심 씨로부터 수차례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0일 전에 이중 주차가 되어 있었던 가해자의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킨 것이 시비가 됐고 이후에 심 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받았던 것이죠. 결국 최 씨는 이 일로 심 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심 씨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맞고소를 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지 못한 최 씨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또 다른 경비원이 남긴 편지를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비가 뭐 하는 경비냐는 말과 폭력을 당하고 보니 내가 왜 그런 폭력을 당해야만 하는지 머리가 돌 지경입니다.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한 본인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차후 경비가 이런 언어폭력과 구타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신의 자리에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인생의 끝을 맞이해야 했던 것일까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경비원 분신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